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인문학 1,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진단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1장에서는 몸을 다뤘고요. 몸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 이런 질병을 다뤘죠. 질병을 다뤘고, 3장에서 진단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수술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미래의 의학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오늘 세 번째 진단입니다. 그 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병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붙이는 게 진단인데,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분류를 해야 되겠죠. 뭐 A라는 질병과 B라는 질병, 뭐 감기라는 질병과 폐렴이라는 질병, 간암이라는 병과 간염이라는 질병,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류를 하려면은 그 질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지식이 있어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지식이 발전해온 그 과정과 동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학을 과학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과학 이전을 살았던 사람들인 이 질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특히 선사시대인 또는 뭐 고대인, 뭐 중세인들이 그 질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과거를 바라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과거를 살았던 우리 선조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오늘날과 같은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병을 경험했겠는가 하는 걸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잠시 답을 말씀드리면 예후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 질병이 뭔지, 어떤 질병인지라기보다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뭐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대 의학에서는 예후를 굉장히 중시하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험 체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의학과 서양의학 진단법이 다른 점, 그리고 다른 거는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전체를 모르고 전체를 몰라도 부분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순환 논리이지요. 그래서 그런 해석학적 순환을 진단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인체와 질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서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교조에 나오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철학에서 나오는 해석학적 순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단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들여다보십시다. 영어로 다이어그노시스죠. 어원을 따져보니까 다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랍니다. discern, distinguish, 구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파트가 되고 그러니까 따로 구별한다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단, 다이아그노시스 그러면 철저하게 아는 것이라는 뜻이 되죠. 철저하게 아는 것이 진단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한자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볼진 끈을단입니다. 끈을단이에요, 끈을단.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한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죠. 구별 또는 분류라는 뜻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진단이라고 하는 말과 진찰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진단이라고 하면은 거기 의학적인 지식을 보태서 그 질병을 특징 짓는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진찰 그러면 그런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진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재밌게도 변증이란 말을 씁니다. 변증.
진단이란 말보다는 보통 변증이란 말을 쓰고 변증 뒤에다 논치를 덧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단에 해당하는 게 변증이고요. 치료에 해당하는 게 논치이죠. 그래서 한의학은 변증 논치로 합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분석의 대상은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단이라고 말과 진찰 또는 변증이라고 하는 말이 구분을 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했고요. 이 진단이라는 말은 분류의 필요성에서 생긴 질병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무슨 치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바로 그것에 따른 치유 과정이 시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한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알았는데 열이 나고 뭐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진단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건 도구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해석으로 가죠. 그 다음에 해석이 다시 경험에 되먹여지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해석학적 순환과도 비슷한 그런 되먹임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고요. 자, 이제 그 생존 경험, 내가 생존 경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과학적 의학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은 질병에 의한 재난과 그 밖의 재난이 별로 구분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그게 구분되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병을 자연현상이라고 봤을 때 이 자연현상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설명이 아니라 자연적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진단보다 이해가 중요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질병이든 재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석하죠. 그 다음에 그 해석에 따른 치유 과정에 들어가고 이 치유에서 했던 것이 다시 경험에 되새겨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이후에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이제 과학 이후는 재난과 질병이 분화되죠. 자연재해와 일반적인 자연재해와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이 분화돼서 의학이 이제 따로 독립이 되겠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이 의가 무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와 의가 분리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아까는 순환적 인과관계였다면 지금은 직선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한 분석,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적 관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개념보다는 그 경험 자체를 중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질병 과정은 이런 직선적 관계에 의해서 진단을 시작해서 치료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질병 경험 그 자체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다른 것으로 환원해서 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바이러스로 환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와 내 면역 체계 간의 어떤 뭐 관계 뭐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감기에 의해서 내가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한 그런 경험 그 자체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든가요? 아마도 어디가 아프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아파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아도 뭐 걱정이 돼서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디 걱정이 되거나 불편한 것이 반드시 어디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른해요. 몸이 나른하고 뭐 의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하는 말은 질병의 윤곽을 잡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어떤 몸의 어떤 한 부위로 환원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아픔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떻게 말을 하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건 좀 싸 보이죠. 우리가 무슨 어떤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또는 무슨 뭐 민원센터에서 하는 말 같아서. 근데 그 말도 그 어디가 아프세요? 보다는 무엇을 도와드릴까가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뭔가 문제를 느껴서 병원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그 영국 유학 시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당신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소위 그 내러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러티브 메디신, 그러니까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 진술을 중심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그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다 동원되지만, 이 서사의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진료를 시작할 때 의사가 먼저 말을 꺼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침묵해라. 환자가 먼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큐를 주도록 하라는 거죠. 의사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생각하는 그 자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병의 윤곽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의사 관계가 어떤 말로부터 시작되는가에 따라서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학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관찰을 했고 아주 자세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집트의 스미스 파피루스,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고문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온답니다. 척추가 손상됐을 경우에 요실금이 발생하고 발기지속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척추 손상이라는 원인과 실금이나 발기지속이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단순한 관찰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도의 아유르베다 같은 데 보면 당뇨, 결핵, 천연두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2세기의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실제로 동물 실험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개를 갖고 하기도 하고 돼지를 갖고 하기도 했는데 어떤 특정한 신경을 절단을 해서 그 기능이 변화된 것을 관찰했다고 그러죠. 이 경우에는 개를 어떤 특정한 신경을 절단했더니 짖는 행동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라는 등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경험, 관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주술에 의존을 했을 거죠. 주술의 경우에 이제 이게 왼쪽 거는 그 질병 경험을 기록한 점토판이라고 하는 우측 거는 이 양의, 그러니까 그 희생 동물이죠. 세사를 지낼 때 쓰는 희생 동물의 양의 간의 모양입니다. 간의 모양을 점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간을 꺼내보고 그 간의 모양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한 경과를 자세하게 기록한, 그래서 후손 남겨진, 그래서 주술과 경험이 혼재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가 살펴보십시다. 병에 대한 동사를 보면요, 병 들다, 병에 걸리다, 병이 나다, 그죠? 그다음에 병 앓다 이런 말들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동사에 그 질병에 대한 어떤 선이해가 들어있죠. 편견이랄까 그런 것이 들어있죠. 병이 들다 그러면 이건 바깥에서 들어온 거죠. 바깥에 있던 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고요. 병에 걸리다 그러면 이거는 재수가 없었는 우연이라는 거죠. 병이라는 게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이고요. 병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던 어떤 현상이 바깥으로 터져 나온다는 발현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을 앓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씁니다만 병하다라는 말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많이 썼다고 그래요. 병을 하다. 저 아래 하자를 쓴다고 그러는데요. 병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기 주체적으로 질병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병을 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그 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앓기 전과 후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에 대해서는 외부에 한다고 하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우연이기도 하고 또는 주체적인 경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서양의 언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디지즈와 illness를 구분하죠. 디지즈는 어떤 그 실체로서의 질병, illness는 그 질병에 대해 경험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원을 따져보면 크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disease거든요. 편치 않은 겁니다. illness.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원상으로 구분되지 않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질병, 질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멜러디라는 말도 쓰죠.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는 이제 이 크랑켄하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크랑켄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는 뜻이죠. 이제 이렇게 병에 대한 이해가 언어 속에 다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 없을 때는 질병의 문제를 주로 신에 의지해서 해결했겠죠. 그래서 어떤 문명이든 간에 그 질병 치유를 담당하는 신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이모탭이 있고요. 그리스에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있고요. 로마로 가면 아폴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삼황이 있죠. 황제, 복희, 신농,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런 전설상의 뭐 황제 또는 뭐 신, 이런 분들이 의술을 주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조각품들인데 왼쪽 거는 자기가 질병을 경험했던 내용을 기록해서 점토판에 기록해 놓은 그런 점토판이고요. 우측 거는 자기가 알았던 질병의 부위를 이렇게 진흙으로 빚어서 그 신전 앞에 늘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피다보로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스클레피오 신전 아닌데요. 여기 보면 이런 야외 극장이 있죠. 당시에 지어졌던 극장이 아직도 있는데 상당히 그 음향 효과가 뛰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스클레피오 신전에 들어가서 별거 다 한 거지.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목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치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랄까요? 그것은 요양소라고 할까요? 그런 아주 종합 요양소, 힐링 파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의술을 담당하는 그리스의 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신이고요. 이 요거를 들고 있는 신이 이제 헤르메스 신이죠. 그다음에 여기 삼여신, 아, 히게이아 유기생의 신, 그다음에 파나케이아 약의 신, 메디트리나 포도주의 신, 삼여신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의술을 담당하는 신들을 우리가 어떤 병을 진단하려면요, 대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징후고 하나는 증상입니다. 영어로는 사인과 심텀인데요. 징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관찰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증상은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디지즈는 대개 징후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요. 인리스는 주로 증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만요. 자, 근데 그 객관적 현상들을 관찰하는 징후입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사진이라고 해서 네 가지 진단법, 망, 문, 절입니다.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거동이라든지, 뭐 걸음걸이, 뭐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뭐 그다음 안색, 뭐 혀의 색깔, 뭐 이런 거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물어봅니다. 문진이죠.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문. 이건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랄지, 그 다음에 신체 부에서 나는 소리, 이런 걸 듣는 것이고, 절은,
맥진이죠. 맥을 잡아서 그 맥을 갖고 정보를 얻는 것이 한의학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3세기경 중국의 왕숙하라고 하는 사람이 맥경이라는 책에서 써서 이 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맥경인데 그걸 뭐 영어에서 영어를 그냥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인도에서는 뭡니까, 청진, 아니 그 소리를 주로 했고, 그다음에 피부와 혀를 들여다봐서 진단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그 이집트에는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줬다. 뭐 히포크라테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그런 예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이 오줌을 굉장히 중요시 했다고 그러죠. 냄새와 맛, 그다음에 색깔 이런 것들이고 이런 요 진단법은 18세기까지도 중요한 진단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대로부터 특히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건데요. 요 오줌을 굉장히 진단에 중요한 요소로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인지 모를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오줌으로 진단하는 방식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오줌을 플라스크에 받아서 관찰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거를 분류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요즘법이 썼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 요지는 우리 이제 요즘엔 소위 말하는 요 분석, 유리넬리시스로 대체가 됐습니다. 화학적 분석으로 대체가 됐습니다만 18세기,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그런 화학적 분석 없이 단순히 본다든가, 찍어서 맛을 본다든가, 색깔을 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하는 어떤 그 오감에 의한 진단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르네상스 시기입니다만, 는 이렇게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바깥에 원에 보면 다 이제 동물들이 그려져 있죠. 이게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그래서 별자리와 우리 몸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복잡한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개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고대인들의 의료 도구들인데요. 주로 이제 이런 그 신체 부위를 벌리는 스페큘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구멍이 난 곳을 벌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요즘도 흔히 쓰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스페큘럼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대인들이 이미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인데요. 소리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진과 청진이 있는데요. 문진은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사진 중에 하나죠. 어, 어, 망문문절 이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듣는 겁니다. 들어보면서 이제 환자의 목소리라든지 그 밖에 어떤 그 소리를 들어서 전율적 상태와 관련된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서양의학의 청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몸의 기계적 작동과 관련된 소리죠. 심장 판막이랄지 소화기관이랄지 뭐 이런 식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진과 문진은 좀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청진은 기계적 작동, 문진은 전율적 상태와 관련됐다. 그러니까 그 청진기는 1816년 라이네크라는 사람이 발명한 걸로 돼 있죠. 초기에는 그냥 이렇게 귀를 대고 듣다가 종이를 말아서 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무 통으로 통해서 듣기 시작했던 게 이제 청진기의 기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은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말의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혈관을 절제해서 그걸 가는 관을 연결해서 얼마나 높이로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혈압을 측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진단에 활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이는 이런 그 수은을 이용한 그러니까 수은을 이용하면 무거우니까 그죠? 비중이 커서 무거우니까 이렇게 높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혈압 수은계가 나왔고요. 수은으로 만든 혈압계가 나왔고 오른쪽에는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건 휴대용 손목에 차고 다니는 혈압계가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몸을 들여다봐서 몸 안에 있는 분비물할지 세포라든지 이런 것도 들여다보는 것은 현미경. 이제 왼쪽 거는 누구죠? 이름을 까먹었네. 오른쪽 거는 로봇 후기 이제 뭐니까 개선시킨 두 개의 렌즈를 가지는 현미경이고, 이거는 왼쪽 거는 사람 이름 잊어먹었네요. 최초의 그 포목상이었던 레베누크 레베누크가 발명한 최초의 현미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런 현미경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몸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들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아시다시피 렌트겐이 1895년이죠. 1895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래서 이런 연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몸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개선돼서 캣스캔, CT죠. 그 다음에 PET, MRI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내시경이 있고, 초음파를 통한 진단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진단의 과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억하실 거는 뭐 그 중간에 구체적인 그 개선 사항들을 보다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병 치유의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 몸에 대한 지식, 질병에 대한 지식이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 장비들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런 과학적 지식이 또는 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근대 의학의 근대 임상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무슬러 라고 하는 양반은 그런 위험성을 경고를 했죠, 일찌감치.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환자의 말에 성의껏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진단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많은 진단법들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러티브 메디신에서는 침묵으로 시작을 한다. 환자가 먼저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죠. 진단에서 환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학습 목표를 상기해 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현사시대인의 질병 경험을 상상을 해보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환 고리 중에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 치유에 이르는 그걸 해석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계속 순환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